안녕하십니까. 네, 폴리뉴스 2022년 12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장수 소장이 코로나 확진이 나가지고 같은 황신 우리 한태순 선배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홍선이 올랐죠. 분명히 이제는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추석 직후부터 한 30% 전후에서 아주 답답한 답보 상태로서 뭐 32, 3% 이렇게는 잠시 올라간 적은 있었지만 그걸 올랐다라고 이래 보기는 어려웠고, 확실하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부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35% 전후 조사가 나왔고, 이번 주는 지금 40% 넘어가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에 따라 그건 다르지만 40% 넘어가는 조사는 41%, 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41.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 성격이 정치적 어떤 액션이나 정치적 성격의 지지율 상승이라기보다도 현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국정 과제를 밀어붙이면서 성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후적인 그런 지지율이어서, 지지율 보통 정치적 지지율은 보면은 선행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후행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문제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개혁은 노동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되는 개혁으로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어떠하든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할 때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한테 불리하게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지율 상승 모두가 거꾸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죠? 당분간은 거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은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후퇴하지는 않을 거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차 교수님, 예. 화물연대 파업복귀가 예. 처음 이렇게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서 오를 때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 이것이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화물연대에 대한 파업을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아마 세 가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종의 뭐랄까요, 리마인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윤석열을 찍었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잊고 지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 지난번 윤 대통령이 득표율에 그때 한 48% 정도 됐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한 15% 넘게 빠졌던, 떠났던 사람들이 맞다, 내가 그때 윤석열을 찍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찍었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강성 노조들의 그러니까 이제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공정과 상식의 기조 속에서 대응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지난번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그래, 맞아, 최근에 조금 뭐 국정이 난맥상은 있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은 내가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줘야지. 그래서 일종의 떠났던 지지층들이, 지지했던 표들이 좀 돌아갔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민생 경제에도 상당한 위험 요소로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나름의 일관성을 갖고 지금 그러니까 대응을 한 윤석열 정부에게 대해서 일단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행국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거 진보 정권 때 상당히 뭐 보수 언론 중심으로 많이 제기됐던 소위 강성 노조의 갑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 민심은 차갑게 그러니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들의 딱한 처지는 이해를 하지만 당장은 그러니까 일종의 강성 노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볼모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 여론이 많이 돌아선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에 큰 결정적인 요소를 했고요. 거기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국정과제점검에 의해서 밀리지 않고 일관되게 3대 개혁을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뭐 국민들 다수가 이해 당사자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총론적으로는 다들 이 3대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지켜볼 대목은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부분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두 분, 저 홍영식 소장, 그다음에 차재원 교수 두 분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우리가 통상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은 통상 한 6개월 정도 허니문 피어리어드, 즉 밀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정확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허니문 피어리어드 한 달이 그쳤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6월 1일 지방선거 치르고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직후부터 이런 이준석 리스크가 돌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결국 거의 100일 동안을 갖다가 흔한 이야기로 윤석열 정부는 밀월 기간을 갖다가 향유하긴 고사하고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그나마 누려보지 못했던 밀월 기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시작한 계기가 앞서 두 분 말씀하시고 김능구 대표 말씀하셨던 바로 10월 하순경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그 벌어질 그 언저리에 있었던 화물연대의 파업 여기에 대한 어떤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대처 또 보면은 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그 사태 이태원 참사 사태에 대해서 뭐랄까 국민과 공조하려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서서히 그동안 이준석 또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뒤엉켜있던 부분들이 안개가 걷히면서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48% 지지율로 대통령 당선됐습니다만 지금 앞서 우리 홍영식 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40%를 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즉 원래대로라면 과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문재인 대통령도 49%가량의 50이 안 되는 이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만 41.4였어요. 예, 근데 실제 집권 초기에 거의 몇 달 동안 여기 뭐 홍영식 소장 앞에서 갤럽을 갖다 좀 인용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갤럽 기준으로 1분기, 2분기 거의 80%, 90% 육박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을 누리지 못했던 윤석열. 그러나 앞서 우리 차재원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좀 뜨악하게 정치적인 미숙함에서 뜨악하게 바라봤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인 길을 걸으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주면서 원상 회복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대통령제는 그 우리나라는 5년마다 보통의 대통령에서는 4년마다 이렇게 대통령을 뽑죠 국민들이. 그 뽑으면 어쨌든 간에 치열한 어떤 대선 캠페인을 통해서 그분이 그 자기 임기 동안 나라를 이렇게 이끌겠다. 어떤 세력들과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허니문 6개월 이야기하셨는데 일단은 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서 꾸려나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또 흔히 말하는 중간평가, 중간선거를 그렇죠. 통해서 또 평가하게 되고 그렇죠. 조정하게 되고 이런 건데 이 기간이 없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처음부터 그 소적인 이 그대 야당과의 어떤 그거였어요. 예. 그런데 야당도 대통령제 이 부분들을 여야가 정권 교체를 겪어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다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청사진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을 봤으면은 야당도 그게 무조건 반대라든지 태클을 거는 식으로 왜냐하면 당을 위해서 안 좋으니까 그걸 지향했을 건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게 제일 크지 않느냐. 그거는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오르는 거는 차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리마인드 효과.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 맞아 이 대통령을 이래서 우리가 지지했었지. 근데 좀 더 힘을 주자. 전 이 요인이 컸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 들어가면은 이런 거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가 보수, 자유 보수 우파 진영에서 길렀던 후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렀던 후보도 아니고 전혀 아니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초기에 사실 보면 그 당시에 보수 괴멸이라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줄줄이 그야말로 보수가 괴멸 일보 직전으로 갈 때 흔한 이야기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선봉장, 맹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수사를 책임자였죠. 고전에는 사실은 그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왜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후보를 갖다 택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사실 조국 사태, 그 언저리 지금 하면서 조국 사태 이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장관들의 윤석열 찍어내기 하면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독약을 먹는 심정으로 윤석열을 택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달라는 것이 아마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뻣뻣하게 현직 대통령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저 정도 강단이라면은 뭐 이런 것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막상 대통령 뽑고 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6.1 지방선거까지는 그것이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우리 김동관 대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까지 떨어진 건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뭐 언필칭, 윤핵관 또 국민의힘의 무능함입니다. 그 뒤죽박죽 한마디로 한 두어 달 동안 국민들이 정말 짜증스러울 정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일단 과거 정부에 대한 뭐 총체적인 뭐 적폐청산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은 승계해야 되겠지만은 부정적인 부분까지를 우리가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기는 고사하고 기껏 해봐야 집안 어린아이 데리고 집안 싸움하는 꼴로 비춰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홍영식 뭐 소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적극적 지지층 말고 콘크리트 지지층 말고 중간층 스윙 보터라는 이런 층들이 대거 지지를 철회하고 잘 모르겠다. 즉 논노 그룹으로 빠져나갔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뭐 좀 강단 있게 하려는 듯한 기미를 보이자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자 라면서 좀 지지율이 들어오는 것인데 앞서 이제 두 분 우리 김동관 대표까지 세 분 말씀의 공통점은 앞으로 이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 저는 일단 굉장히 나름대로 화두를 던졌단 말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차재원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화물연대에 대한 그 강경한 또 표현하자면 원칙적 대처 점수 줬습니다. 이 점수는 전체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 좀 어영부영하는 스윙 보터들이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3대 과제 연금 과제, 교육, 그다음에 노동, 개혁 과제 또 오늘은 또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저 민주노총의 그 회계 부실 회계 문제를 갖다 꼭 집어서 얘기하면서 자 부정에 세 가지 종류의 부정이 있다. 정부의 부정, 또 민간의 부정인데 이른바 사업주의 부정. 이젠 노조의 부정도 우리가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상필벌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와 같이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화두가 물론 나름대로 그 기득권을 건드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개혁 과제는 기득권을 건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과연 쉽겠습니까? 노동 쉽겠습니까? 교육 어마어마한 저항이 부닥칠 겁니다. 이 저항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 제대로 그야말로 흉내만 내고 말면 지지율은 곧 폭락할 것이고요. 그러나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하는 듯 그러면서 그 어려운 그야말로 각종 어려움을 갖다 뚫고 한 발짝 나가면 나갈수록 역설적으로 지지층은 좀 더 강고해지면서 단단한 그러나 그것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누렸던 뭐 80% 90%의 지지율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가 득표했던 48 내지 50 정도의 지지율까지는 상승 내지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지율이 왜 올랐냐 부분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이 관점이 다 동일한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그럼 이 지지율이 어째 될 거냐 라는 부분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데 끊고 들어왔어요. 옛날에 제가 예전부터 중간 허리 끊고 들어가는데 전공입니다. 예. 저도 이제 옛날에 같이 방송할 때는 들어오면 저도 이제 바로 받아치고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초대 손님이라서 그러는데 그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왜 다르게 보냐면은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그
타결로 협상하라. 이게 72%인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 파업 자체를 갖다가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른바 안전운임제가 이제 일몰이 되는데 그걸 연장하자 말자. 이 자기들은 안전운임제를 갖다가 지금 이 상황이 전혀 바뀐 바 없으니까 6월달에 최초로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제일 큰 파업을 화물연대 파업을 했어요. 그때 파업을 타결하면서 합의 본 게 그 안전운임제에 대한 어떤 그 지속. 3년.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그 말이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정부에서는 3년 이 연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다. 이랬는데 그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와 과정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서는 해야 될 바를 하지 않고 불법이다. 저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오히려 약속을 하고 타결했으면은 그다음 그 절차를 갖추는 것이 그게 이 정부의 바른 모습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파업을 시작하기 전에 파업하지 마라. 3년 연장 약속을 한 게 정부 여당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들 갖다가 국민적 여론에 도저히 파업을 지속할 동력이 상실되고 해서 파업을 철회하니까 이제 그 부분 또 원점에서 다시 봐야 되겠다. 그 아까 강성 귀족 노조라고 뭐 제 기회에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늘 뭐 입만 열었다면 이야기했던 있죠. 한국 경제는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망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과연 화물연대가 그 강성 귀족 파업이냐? 정말 제가 그 몇 번의 그런 기사와 인터뷰와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그 가슴이 멍멍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은 바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속도로상 여러 사고들 이런 부분들이 또 국가 경제를 갖다가 큰 손실을 끼쳤다는데 그게 막대한 역할을 한 분들이 늘 생사를 살아 돌아오십시오를 가족한테 듣고 출근해야 되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이태원 참사도 국가가 어디냐 이야기했다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게 국가 아니겠는가? 이런데 필요한 게 이 국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찬찬히 보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 많은 그 중도층이 모였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했다고 봐요. 그 사람들도 무조건 이 법과 원칙을 지켰다 해서 지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현재 3대 개혁과제 정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3대 개혁과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 교수님과 우리 홍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이게 혹시 가정에서 가지고 어떤 기득권의 저항이라든지 뭔가 지지부진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것을 지속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보고요. 그건 또 대통령이 저는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 봅니다. 이게서도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개혁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떤 내용을 갖고 가느냐가 연금, 교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는 대통령이 크게 지지율에 뭐 이렇게 마이너스 뒤로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그것은 그때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나라와 국가의 운명에서 가지고는 정말 방향을 잘못 잡고 이것을 흔히 지금 이야기하듯이 정말 공정과 상식에 기초하지 않고 어떤 계층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당장의 지지율은 아니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폴리뉴스에서 데이터 리서치 조사해놓은 그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보면은 국민들이 현재 지금 이 노동개혁 외에 다른 개혁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큰지가 나옵니다. 3대 개혁으로 이야기하는 교육개혁에 대해서 필요하다 78.8%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노동개혁이 74.1이에요. 74.1인 노동개혁보다도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가 78.8%입니다. 연금개혁은 81.1%예요. 거기다가 국가재정 이거 개혁해야 된다.
79.8%예요. 거기다 정치 개혁은 90.9%예요. 자, 문제는 이런데 이 개혁들은 역대 정부에도 다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렇죠. 못했고 이번에 화물연대가 즉 그 화주 또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은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지 100% 잘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이렇게 돌아섰던 부분은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과거의 투쟁 방식을 그대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가면은 노동자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거는, 나는 노무현 정권 때 내가 어느 요즘에는 노무현 정권 때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을 탄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그것이 이후에 제대로 반성 없이 이게 됐는데, 그 이후에 보면 노동자가 탄압하는 착취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의 표출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화물연대가 사실은 그것이 노동 문제로, 생존 문제로, 노동 문제로 이것이 해결이 됐어야 됐는데,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서 같은 그 화물 노동자들끼리 참여와 비참여 간에 그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6월달에 파업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이번에 2차 파업되는 과정은 이 이태원 사건을 거치면서 사실상 복선이 깔려 있었어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는, 자, 사실은 우리는 지금 노동개혁이 제일 클 줄 알았는데, 조사하면 노동개혁보다도, 즉 더더욱이나 직전에 화물연대 이 파업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는 노동개혁보다도 오히려 교육, 연금, 정치, 재정개혁이 전부 더 크게 나간다는 거죠. 문제는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걸 개혁을 한다 이야기하면 주도권을 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곤욕스러운 것이,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개혁을 안 할 수도 없고, 대체적으로 이 개혁은 보면은 거기에서 기득권을 내놔야 되는 부분들은 보면은 민주당 지지 계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을 받아들이면 자기 지지 계층에 반하고, 안 하면은 국민의 지지율에 반하고, 이 진퇴양난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것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변화가 클 것이고,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고 이 여야 정치의 영향도 클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 두 번째는 이 개혁의 가장 큰 개혁을 안 했을 때 피해자는 누가? 미래 세대들이에요. 미래 세대들이 가장 개혁의 피해가 큰데, 이번에 이제 조사를 저희들이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20대 30대 지지율 변화를 봤어요. 봤더니 얼마는 20대 30대 지지율이 대선 때는 지지를 좀 많이 했었죠. 이준석하고 그다음 그 계기로 이태원 사건 좀 빠져나갔던 이 지지층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20대가 30.2에 되고 34.5로 올라가고, 30대는 29.1에 되고 39.4%로 늘어납니다. 이태원과 이준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미래세대 2030한테는 어려울 거라 봤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뭐냐? 이 4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은 이 2030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 2030으로 봐갖고는 노동개혁이 자기네들은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아마 지금 아까 제가 바로 지금 지지율 떨어지기보다도 당간은 이 지지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단 급격한 정치적 어떤 그 지지세와 달리 급격한 등락은 없을 것 같고, 소그런과 같이 우보 형태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지지율이고, 그 대신 당분간 급격한 하락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저는 앞으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능구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일단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물연대 파업을 끝장내고 난 뒤에,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로 만들고 난 뒤에 지나치게 이 지금 강경 일본도로 몰고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충분히 다 말씀하셨지만 안전운임 그 일몰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파업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일단 그 일몰제를 연장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화물연대가 항복 선언을 하고 난 뒤에도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안전운전 일모전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일모를 시행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이 시작한다는 시기인데 물론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화물 노동자들이 그 열악한 삶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 대표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동력 여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화물연대에 대한 이런 강압적인 그 이러한 그 대응 자세가 어떻게 보면 무조건 너희들 꿇어라는 식의 모양새를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권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3대 계획 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3대 계획 과제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뭐 역대 정권들이 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모든 국민들 원론적으로 다 찬성해요. 총론은 다 찬성하죠.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 국민들 모두가 이해 당사자예요. 다 생각이 다 달라요. 다 계산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혁명보다 쉽지 않은 계획이거든요. 그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권 세력이 밀고 당기는 상당한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정치력을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담보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여전히 갖는다는 것이죠.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지금 뭐 언론과의 긴장 관계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야당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뭐 과거 이준석 사태만 보더라도 당내에서의 비윤과의 갈등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력 갖고 이 어려운 개혁 과제를 제대로 원만하게 풀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는만 충만시켜 크게 높여놨다가 제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 상당한 실망표가 놓을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3대 계획 과제와 관련해서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소위 말해서 강력하게 이 지금 그 반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양대 노총의 관계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실 3대 계획 과제가 이것은 입법의 사항이거든요. 그 지금 2024년 5월 29일까지는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지금 민주당이 입법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2024년 5월 29일까지는 앞으로 1년 반도 더 남았는데 이 골든 타임 때 그러면 야당과의 협조를 어떻게 만들어내서 결실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력 고민 아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도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야당하고 국회에서 잘 설득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야당하고 만나야 되는데 지금 뭐 대통령 취임한 7개월이 넘었지만 야당 대표가 밥 한 끼 안 먹었잖아요. 이런 이 극단적인 그 여야의 경식 국면 속에서 과연 이 3대 계획 과제가 순항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이야기를 하면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21대 국회에서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볼 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야당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 봄 되면은 야당이 변할 것이다. 야당 변화 속에서 국정 과제에 대해서 야당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국회 실마리를 풀지 않을까. 모든 것이 입법 사항인데 국회 지금 당장 예산안도 지금 지금 며칠째입니까? 20일째 표류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경색된 정국 하에서 이것이 내년에 갑자기 바뀐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큰 목표가 뭐겠습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의 안전 의석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169석 사실상 182석이죠. 저쪽에 야당. 그 180석이 넘는 거대 야당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다만 계속 하겠다. 근데 니들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걸 몰고 가서 결국 사전은 2024년 그걸 돌파하고 문제는 그 분위기에서 2026년 지방선거 돌파하고 2027년 대선에서 장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내년에 야당이 바뀔 것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 홍영식 소장 얘기대로 국민들의 80%가 개혁을 원하는데 니들 때문에 안 돼. 그걸 계속 각인시키는 프로파간다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그 총선을 앞두고 뭔가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가다가는 이 여당이 덫에 말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정계 개편까지는 정계 개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봄이
이 총선 1년을 앞두고 여야 간에 우리 전국에서 변화가 시도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